명품이에요? 예. 이걸 다 이겨드시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보고 아무 감이 없이 골랐는데. 아니, 근데 다들 뭐 어떤 과세요? 아, 저는 무역학과. 저는 물리학과. 물리학과? 네. 경영학과. 경영학과? 네? 어떤 과세요? 예? 혼자 생겨난다고 복수 정보 공동체나 예? 문이과가 다 섞이는데. 뒤에서 밀지 마세요. 아유, 근데 몰락회 식당에서 거의 뭐 드시는 거의 학교 식당에서 아니면 밖에 나갔을 때 확실히 좀 많이 먹습니다. 드시는 거예요? 아, 예. 4,000원밖에 안 하고. 괜찮아요. 가성비가 더. 학교 앞에 그래도 대학 가는 대학농장 여성도 있잖아요. 아, 네. 예, 잘 먹습니다. 그럼 점심 먹으러 다니겠니 멀고 이래도. 아, 근데 사실 먹으러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4,000원이 확실히 싸긴 싸다. 네. 서울에 보면 요즘 학식도 7,000원 하는 것도 8,000원 같은 거. 아니 요즘 어떤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네. 취업하는 데가 이제 진로에 어떤 데로 취업하기 희망하고 계세요? 공기업 같은 데 희망하고 있어요. 그럼 부산에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업 내려오는 거를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산업은행은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려오면 좋죠. 내려오고 있죠. 부산대학교 출신들이 요즘 거래소나 이런 데 취업하면은 초강세라 그러던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네. 부산에는 부산대가 제일 알아주죠? 예. 아, 네. 경남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근데 진로를 그러면 앞으로 그때 뭐 경쟁이라는 것이 뭐 치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좀 많이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부산에 취업하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산대 학생들은 서울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 많다고. 근데 막 원래 어디 출신이세요? 충남이요. 충남대 부산대학교가 좋아서 오신 거잖아요. 네.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저는 제주도. 제주도? 네. 부산이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거의 육지로 올라와서 대학 많이 가나요? 네, 그쵸. 제주대도 있긴 한데, 네. 보통 육지로 가시고. 어디 출신이세요? 부산 초반 있어요. 거의 다 부산이시긴 하네. 네. 부산. 정확하게 한 2년 전인가 2년 전에 네. 제가 AI 쓰기 전에 오. 진짜 저랑 생각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기장의 데이터 센터 하자고 했던 게 사실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한데 발전소도 아깝고 옆에 정관 같은 데다가 나중에 열을 공급하기도 좋고 정관에서 제가 2년 전에 AI 뜨기 전에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네. 면적은 큰데 일자리가 상주 인원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자동차 공장을 차려도 50명이 운영하고 이런 공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어떤 공장을 차려도 일자리가 아주 많이 생기진 않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들어온 세수나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 같은 경우도 다른 사업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AI 붐 일어나기 전에 네.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그냥 중소기업 게임 산업이라든가 보면 자체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그렇죠. 서버들 몇개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사실 면적은 작아도 사실 그 작은 면적 안에 회사는 용기가 들어올 수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세금이라든가 그렇죠. 사실 아무리 상주인이 적어도 게임 회사라든가 이런 거 보면 주에 한 번씩은 또 서버 점검하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것도 그거 장난이 들어옵니다.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가까이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위에서 많이 후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 얘기해도 약간 면적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정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전선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데이터 센터에 전력 많이 써서 돈 많이 들어가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헤드페이드
인터넷까지 계속해 있는 거고 전력이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인적 자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산지를 보면 정말 그렇죠. 최고죠, 최고. 임시라든가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다른 사람들 설득하는데 애를 많이 뽑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생각을 했고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설득을 하려다가 포기했거든요. 네. 하려다가 더 찾아보기에는 그때는 AI가 안 떴고 막 왜냐면 블록체인 막 컴퓨터로 수박 같은 거 있고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아마 저는 설득을 실패했지만 제가 한번 부산 발전을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여기 야구 다들 보세요? 네. 그 제주도는 야구팀 어디 응원해요? 제주도는 야구팀이 없어가지고 네. 응원한 팀이 어디 있어? 저는 여기 와서 야구를 처음 봐서 아, 그 부산이니까 그러면 롯데. 롯데로 그러면은 롯데로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번에 공약하려고 하는 것 중에 부산의 사직구장이 이제 제일 낡은 구장이 돼가지고 사직구장이 사실 위치는 좀 좋은데 바닷가에다 하나 지어보자. 북한 쪽에다가 구도심 쪽에다가 북한 야구장 만들어 보면은 이 야구가 하나의 문화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가보면은 오라클 파크 이런 데는 바닷가에 이렇게 뜰채 들고 기다리잖아. 홈런 보러 오면 하려고. 부산에도 그렇게 배 띄워놓고 뜰채 잡는 사람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야구장 야구 1년에 몇 번 보러 갔어요? 야구 안 봐요? 야구 보지? 두세 번 정도 가죠. 야구 보러 가세요. 근데 이게 사실 샌프란시스코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샌프란시스코 구경 온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보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야구 보세요? 아, 이게 가끔 봅니다. 근데 저는 부산이 좀 더 문화 도시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관광하러 와도 이제 해운대나 아니면은 광안리 가는 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으면 부산에 오면 뭘 하라고 권장하고 싶으세요? 사람들한테? 게임 산업 좀 가지 않습니까? 부산은 멕시코 쪽 가면은 네. 이제 안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게임 관련해가 있고 그렇죠. 사실 이제 인대 체육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면은 바람이라든가 잡코리아 그런 거 많은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장이라는 그걸 살펴보면은 가장 많은 건 당연히 이제 판구라든가 서울 쪽 회원인데 부산도 근처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방 중에서 지역 중에서 부산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인터넷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이제 시기에 좋은 곳이고 문화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서울에 비해서도 뭐 있다, 있건 있다, 찾아보면 있을 거니까 뭐 서울이라던가 경기라던가 이런 것보다 약간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왕 갈 거면 저희 부울경 부산에다가 게임 산업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게임 산업 IT, 학교, 뭐 학교 못 빼서와도 되니까 그 파이라도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취업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방대학 육성에 대해서 지금 사실 직업국이 한창 인기 좋았다가 요즘 약간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저는 서울과 수도권인 대학 정원이 줄지 않고는 직업국이 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령 인구가 많았을 때 그 정원이 정해지고 수도권 지역은 대학 정원이 20%도 안 줄었거든요. 근데 지방에 이제 결국 이제 학교들이 과거만큼 이렇게 뜨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 학교가 너무 많은 학생들이 빨아들이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직업국을 키우는데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약간 취업에 있어가지고도 직업국 출신들이 우대를 받을 측면이 있다 보는데 사실 그 말이 많잖아요. 지금 뭐 제주도에서도 오셨고 또 충남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한데 지방 출신 인재를 우대할 때 대학교 기준으로 할 것이냐 실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곳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의견이 나오잖아요. 이건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예. 부산에 취업할 때 부산 대학교 출신들이 우대받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부산에서 부산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게 맞냐 어떻게 보세요? 출신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대학교 출신으로? 대학 출신으로. 두 개를 잘 절충해서 하는 게 좋아요. 제주도에 가서 취업할 생각 있어요? 저는 뭐 근데 이게 갈수록 이게 할당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득을 보고 어떤 분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요즘 전 저한테 되게 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취업뿐만 아니라 지방대학 육성을 하는 게 대한민국 지방 소면이나 정치성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대가 옛날에는 뭐 경북대는 전자공학과고 부산대는 기계다 이렇게 떴잖아요. 근데 2차 산업 비중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냥 부산대에 이제 몇 개 학과를 우선 집중 육성해가지고 거긴 정원도 늘려주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고 사실 부산이 금융도시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부산대가 거기에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택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역별 거점을 지금 경북대는 전자공학과 부산은 기계공학과 전남대는 화공 이런 번 지금 가고 있는데 좀 바뀌어야 돼요. 전라도도 AI 육성하겠다 그러면서 전남대의 핵심은 화학이고 그건 왜냐면 과거에 여수나 이런 데 석유화학단지 키우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제 산업 종류가 바뀌면은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핵심 육성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그것도 궁금했는데 공무원 취업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어떻게 가더라고요? 공무원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줄어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기계공학과다 보니까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많죠. 기계과는 취업 전망이 없고요. 아 근데 제가 기계공학한데 수능 우리학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변에 어떻게 예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산대학 기계과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근데 또 요즘 2차 산업이 쇠퇴하니까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기계과에 그 취업 전망에 대해서. 지금 딱히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시험을 잘 한 것 같아가지고. 워낙 좋은 학교 다니고. 국립대다 보니까 학과별로도 엄청 꼬리가 긴 학과도 있고 기계공학부처럼 높은 학과들도 있는데 저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도 되게 잘 되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문과나 이런 조금 다른 인문대나 상경대 이런 데는 취업이 어렵거든요. 실제 부산대에서 그런 문과나 이런데 뭐 상경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도권 취업이나 아니면 공무원 취업 같은 걸 준비를 좀 하나 봐요. 근데 그것도 하고 무릉동에 그 국제금융센터나 이쪽에 금융공제 쪽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은행 정도. 근데 아무리 그래도 1년의 취업 규모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문현동 같으면은 저는 지금 부산의 금융기관이 더 내려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뭐 기관 들어서 옮기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는 부산을 금융특구로 만드는 거는 세금 정책을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주식 하세요, 주식? 아니, 주식 하시는 분 없고. 저는 부산에 특구를 만들어야 되고, 증권거래세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주식 작업할 때, 옛날엔 0.3%, 요즘은 0.2%, 1% 이렇게, 주식 거래는 세금을 매기는데, 사실 부산에다가 증권사가 본사를 가져오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주식 투자장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깎아준 형태로, 특별 법을 둬가지고 특구를 만들면은, 증권사들은 다 넘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좀 그런 식의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거래소도 그렇고 기관 하나씩만 떼어오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대규모 이전은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뒤에도 또 궁금하신 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할수 있는 방위비 부담 올린다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은 그때 진짜 속내를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무리한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국제 왕따가 돼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밖에다 거세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다른 협상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제가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국제적 협상이나 이런 건 가장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내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랑 비슷하게 미국에서 교육받기도 했고 그래서는 그들의 약간 문화 같은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제가 그런 걸 협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 정치가
더 살아야지 한국 정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번 대전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한국 정치의 하나의 심볼로 쓰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완주가 아니라 당선될 겁니다. 네. 후보님 그 진짜 당선이 목적이라 하셨는데 예. 만약에 진짜 당선되시면 여당 3석이라는 초유의 여소야대 정국이 전개됐는데 제3지대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힘과도 석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국을 어떻게 타개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면은 제가 당선되는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거는 다 부르보듯 뻔한 거고요. 예전에 프랑스의 마크롱도 영석으로 당선돼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자꾸 윤석열이라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놓고 여소야대에서는 협치가 안 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여소야대에서 의견을 들을 건 듣고 또 그리고 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주장할 건 주장하고 하면은 이게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석수가 적으면서도 통치 잘했던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 영국의 그 정치할 때 보면은 수상이 가가지고 그 테이블 하나 놓고 야당 당수랑 이렇게 설전 벌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정말 윤석열 같은 사람은 하지도 못했던 도어 스태핑 같은 것들 저는 진짜 언론인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질문들 같은 거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아는 건 성실하게 답하고 아직 준비 중인 건 준비 중이라 말씀드리고 솔직한 정치를 할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결국 저는 영수회담 같은 것들 굉장히 정례화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만나는 형식 협의하느라 뭐 시간 허비가 그럴 게 아니라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그 야당 당수랑 아침 식사를 함께 하겠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굳이 정하자면 매월 첫 번째 월요일 그럼 제가 무조건 야당 당수랑 아침 식사를 함께 할 거고 그걸 국민들 앞에 공개할 건 생중계하고 또 나중에 비공개로 할 건 비공개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는. 거기서 뛰어나가가지고 국힘과 연립정권이나 이런 거는 구상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국민의힘과 연립정권을 한다기보다는 거국 내각이라는 것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대면은 그분들이 곤란할까봐 얘기 안 하겠지만은 제 머릿속엔 이미 6월 3일 제가 당선되면은 6월 4일날 제가 전화해가지고 민주당에도 미안한데 장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 최소한 4명 정도 머리에 떠오릅니다. 네. 저희 이준석 정부는 13개 부처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4명 정도는 이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회의가 이제 등록금이 20년 동안 연결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등록금 재원이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모든 예산을 사업을 보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되면서 저희가 자율정보학부를 좀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학과 등식이 앞으로도 심해질 거다라고 좀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제 자율정보학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혹시 이제 당선이 되시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는 20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다 보니 이게 등록금이 동결된 배경이 국가당금 유형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있다 보니까 혹시 상시적으로나마 그 제안을 풀어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우선 뭐 지금 부산대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학교 통폐합에 대해 가지고 얘기 많이 나오고 부산대랑 부산교대 얘기도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 글로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구조조정이 우선 첫 번째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대학교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는 상황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서울에도 서울대 같은 곳은 1인당 교육비가 6, 7천만 원까지 가고 서울에도 문과 중심의 대학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도 있거든요. 저는 전부 다 4년제 대학인데 이렇게 교육비 투자액이 차이가 나가지고는 더욱더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 같아가지고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문과 중심 대학들에게 지원을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학과, 자율정보학부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다녔던 미국의 학교는 1600명이 무학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던 컴퓨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는 40명, 50명 다니다가
지금 2, 300명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대학이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다소 그 자신이 관장한 학과의 정원이 줄어들게 되면은 본인의 위치가 흔들린다 생각하겠지만은 정확하게 저는 대학교의 정원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교수님들 일부에 그런 일자리라는 게 불안정해진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더 많은 연구 안식년을 준다든지 해서 다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예를 들어서 아까 부산대 기계공학과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나 아니면은 창원의 기계산업이나 이런 것들의 영광을 이끌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게임 산업이라든지 AI나 이런 쪽의 산업을 이끌려고 그러면은 부산 지역의 대표 교육관인 부산대학교의 그런 학과별 정원 같은 게 좀 더 유동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는 최대한 학생들 수요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학령 이후 감소 이야기가 아까 지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방 교부들 중에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사실 이게 지금까지 내국대에서 퍼센트로 일률 단편적으로 그냥 무조건 할당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다 보면 거의 해외 이제 초중등 교육, 그러니까 대학은 고등교육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아마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초중등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그 너무 감소되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차이기 때문에 지방 교육 자체가 너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거를 모든 교육 쪽으로 통화가 된다고. 저희가 그건 저는 동의하고요. 지금 그 초중등 교육 예산이 남다 보니까 자꾸 이 교육에다가 남는 예산에다가 보육기능 같은 걸 넣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돌봄이라는 것도 확대하는 것도 있고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초중등 교육의 그 교사분들은 교육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지 보육 쪽을 틀면 안 돼요.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교육 교부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남게 되다 보니까 자꾸 보육을 끌어들이면서 교육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등교육 재정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저는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공약화하는 게 40대 이상에게 지금 국가장학금이 결국에는 한 번 받고 나면은 나중에 본인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재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40대를 넘어가지고 본인이 재교육을 받겠다, 학사 공부를 다시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그때도 지원이 한 번 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초중등 교육에 있는 재원들이 고등교육으로 옮아가야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20대 때 배운 걸 가지고 한 20년 동안 생활하고 나면은 40대가 되면은 다시 한번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장학금 투입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때 가서는 학사를 배운다 하더라도 뭐 4년을 다시 공부하진 않겠죠. 여러분 20대 때 교양을 배우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여진 연한으로 해서 다른 학사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 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질문 있어요. 예, 뒤에. 저희 대한민국 현재 세계에서 저출산으로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후보님 공약을 봤는데 핑크 번호판 같은 공약을 도입해가지고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기여하시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현재 2월달 출산율을 보면 0.82로 반등을 하긴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심각한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의 출산율이 미래에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반등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에 대한 의견을 저는 반등하려면은 적극적으로 그 결혼 연령을 당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사회 진입 연령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결혼 연령도 뒤로 쫙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3월 학기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9월 학기제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이미 반년 정도 밀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성들 기준으로 참으면 여성들은 생물학적으로 출산 가능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여자인 친구들만 본다 하더라도 30대 초반에 한번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30대 중반쯤 되면은 고민하게 돼요. 내가 커리어와 결혼 출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여성들한테 너무 가혹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숫자가 많고, 그러면 20대에 공부하고 나서 취업하게 되면은 그들도 사회생활을 자기 교육받은 만큼 할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사회 진출 연령을 앞으로 당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 연령을 1년 당기자 그랬다고 바가지로 먹었는데 저는 그 방향 자체는 틀렸다 보지 않아요. 국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최소 9월학기제라도 가면은 우선 반년이라도 당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저는 대한민국의 이 학벌이 너무 많은 것을 좌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재수 같은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말하면 재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기보다는 입시 공부 1년 더 해가지고 이제 수험 좀 더 잘 받는 건데,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점수보다 낮게 받으면은 그게 재수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1년에 여러 번 보는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재수를 하는 경우가 없게 만드는 거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통해 가지고 평균적인 사회 진출 연령을 1, 2년씩만 당겨도 전 출산율이 크게 반등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 주변에 보면 여성들이 하게 되는 고민이 뭐냐면요. 20대 중반쯤에 한 25, 6, 7쯤에 취업하게 되면요. 내가 회사에서 관리자급이 될 때쯤 되면은 결혼이냐 커리어냐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관리자가 되기 전에 내가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지고 휴직하거나 퇴직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커리어를 찾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관리자급에 도전해서 일정한 숙련도를 가지고 출산이나 아니면은 육아를 통해 휴직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일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전 여성들한테 그 고민을 없애주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연령을 좀 당기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한 아이디어는 저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연령을 줄일 때 네. 이번에 미국 예시를 왔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AP 제도라고 예, 알죠. 대학교 일반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가르쳐요. 맞습니다. 말하면 중학교까지는 너무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등학교는 진짜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예. 다양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바꿔 말하면 대학교를 가지 않는 학문의 길을 걷지 않거나 뭔가 진짜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실업계라던가 아니면 미리 적성을 찾아가지고 나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과연 3년을 다 다닐 고등학교에다가 소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대학교를 갈 사람들만 고등학교 3학년을 2년으로 줄인다던가 거기다 이제 AP 1년을 넣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뭐 일반화학 이런 거 하는 건 미리 그냥 좀 죽여버리거든요. 1년 정도는 제가 과학고등학교로 고등학교 조기졸업 한 사람이기 때문에 2년 다니고 졸업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알고 있고, 미국에는 이제 사실 그런 대학교 과목 선이수제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AP라는 게. 저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촉진과 올반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었던 시절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촉진이나 올반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12년 교육을 캐나다의 퀘벡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11+1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학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12를 채우고 아니면 11에서 마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충분히 검토해 봐야다 이런 생각하고요. 요즘 고등학생이 옛날 고등학생이랑 뭐 기술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어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개혁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후보님께서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후보님께서는 직업국 양상에 대해서 직업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꾸 국민들에게 매표하는 방식은 뭔가 그냥 너도 서울대 같은 거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양적으로 뭔가 팽창해가지고 그게 가능할 것처럼 파는 그런 방식인데, 결국 거짓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지방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최종 공약하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예를 들어 직업국에 다니시는 분들은 4년 대학 교육 중에 한 1년 정도는 다른 직업국에 가서 의무적으로 학점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왜냐면은 이 학교 간에 약간 특장점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직업국끼리는 학기 수준도 비슷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직업국의 하나의 장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에 온 인재들이 한 1년 정도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국립대학교에 가가지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처럼 이렇게 공통학 유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점은 좀 약간 오히려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대학 합격 배우라고 대생 가가지고 아니면 학교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의무화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봅니다. 서울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서울은 약간 공동화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경기도까지 합한 수도권은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수도권 과밀화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절대 인구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오히려 부동산부터 지금 위기가 올 거거든요. 지금의 과다 팽창기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지금 저수사 방금 말씀드린 것 저수사는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청년들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 정원이 내려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거의 8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모든 청년들이 결국 다 인서울을 하려고 하고 다 모든 청년들이 서울로 가게 되면 결국 거기서 모두 다 자리를 털을 잡고 결국은 지방의 청년들을 한 명도 안 남게 되고 생각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저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다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인당 교육비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해놨기 때문에 이게 계속 1인당 교육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너무 낮게 책정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인재들의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거는 되게 피해가야 될 상황이라서 저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대학 정원수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를 부산지부의 선발 이상이 전체 보험사 콜수라서 부산지부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부산 경주 살려주시고 와, 진짜 취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젊은 세대 취업이 줄어든 이유는 은퇴 연령이 이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피크제나 정년 연장 등으로 인해가지고 아래쪽에 취업을 시킬 수 있으면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년 연장을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할 텐데 저는 여기서는 타협을 잘해야 되는 게 정년 연장을 한다면은 임금 피크제를 더 강력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더 강력하게 적용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생활비 정도를 버는 것까지는 괜찮지만은 젊은 세대의 취업 여력까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협 같은 거를 TV 토론회나 이런 데서 잘 풀어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질문 있습니다. 이건 아까 여기 말씀 나누신 거랑 좀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학원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연구재단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여러 사업의 갈래를 보면 DK와 같은 기존의 이제 집단 연구 지원 사업보다는 특정한 이제 연구 역량이 이제 보장된 개인에 초점을 두거나 아니면은 부산대라든지 서울대 같이 이제 글로컬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저희 같은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소위 이제 돈을 받아가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재원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다면 그런 연구자의 육성 지원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별로 지금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미국에 있는 그런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하는 정말 교양 학부를 중심의 이런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적고 종합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이제 빠방에 갖추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지원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너무 흩뿌려서 지원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대학별로 특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 연구자를 지원하는 방식 자체는 저는 크게 반대하진 않는데 불합리한 기준들이 있다면 조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보다도 실제 연구 역량이 있는 연구자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낸 공약들을 보면은 우수 연구자에 대해 가지고는 국가에서 아예 국비로 우수 연구자에 대한
그 과학기술 영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연금이나 아니면 일시보상 같은 걸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개인별 성과에 대한 보상이 좀 더 학교에 대한 집단적 그런 성과에 대한 보상보다 강화돼야지 연구자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우수한 연구자들이 또 대학별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직접적으로 연구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늘리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 과학기술자 이제 연금 공약은 저도 이제 충분히 찾아봐서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사실 인문사회 계열이라든지 예술체육 계열에서는 우리도 연금을 갖고 싶다라는 주장을 또 내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다른 계열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공약을 준비하고 이 분야 예술 계열에서도 이미 예술체육요원 같은 경우에는 예술 분야의 콩쿠르라든지 여러 곳에서 성과가 난 사람들에게 경력 혜택부터 여러 가지 제공하고 있긴 한데 그 외에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어떤 포상 주체라든지 아니면 학술적 의미가 있는 연구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아주 국위를 선양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표현은 싫어하는데 대한민국의 연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우선 과학기술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충분히 나중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조금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그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보님의 생각입니다. 저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이었기 때문에 두 정치 지도자가 그걸 걸고 두 번 당선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미 국회의사당은 제2의사당 건설되기로 돼 있었고요.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 건데 저는 제가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에 가가지고 우원식 의장님 모시고 가서 봤더니만은 브라질리아에는 삼권 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집무실과 의회와 법원이 같이 한 광장을 공유하면서 이런 중심부에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협치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서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서로 같은 식당에서 밥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문화가 형성이 되다 보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결국 대한민국 정치 문화가 확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세종시에 이런 정치 관련 시설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세종시와 연계교통이라는 것들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경제중심시로서의 역할 이런 걸 할 거기 때문에 서울과 세종 간의 교통망이 도어투도어로 1시간 이내에 연결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해서 세종시 그 KTX 세종역 같은 것도 저희가 공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까 말했던 노무현의 꿈, 박근혜의 소신 제가 완벽하게 이뤄내려고 합니다. 육아 인프라를 늘리는 건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동산신도시에 국회의원인데 동산신도시가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유치원이라든지 먼저 이제 교육기관 인프라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좋아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그런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것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부fat되면은 동탄신도시가 IT들이 좋은 도시가 나오는 거라서 저는 부산도 당연히 명지나 아니면 정관같이 신도시 위주로 IT들이 좋은 문화가 있는데 그럼 그들이 왜 그 도심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워할까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것이 인프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클 겁니다. 구도심에서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밖에 나갔을 때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개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저는 문화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먹거리 중에 굉장히 많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 키워되고요. 지역별 특화 사업들은 거의 다 공약으로 나갈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산에는 제가 부산에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 야구 문화, 응원 문화 이런 것들을 관광상승화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에다가 바닷가에 면한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도 했고 아까 게임 문화 같은 게임 산업 같은 것도 얘기했는데
부산에 e스포츠 경기장 있지만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관광에까지 이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활성화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저는 문화라는 것은 독창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지역별 민방이나 이런 곳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재밌던 콘텐츠가 뭐냐면은 KNN에서도 약간 했던 것 같은데 사투리로 뉴스를 전달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지역 특화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는 저는 거기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부산만의 것이 아마 부산이 가장 잘 팔 수 있는 물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동네 향교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향교의 전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서울에 가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광복궁에서는 꼭 한번 그런 한복을 입고 사진 찍는 것이 문화가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는 그런 곳이 어디가 있느냐 했더니만은 뭐 아주 이렇게 딱 거기 가야 된다고 하는 곳은 없다. 그래서 제가 향교인 정교님한테 향교도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부산의 젊은 세대가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거 띄우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와서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부산의 영화제나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만은 관광상수각까지 가려면은 조금 더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산만의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술은 바우처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주 팝컬처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지만은 팝컬처가 아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TV에서도 관심받지 못하고 소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우처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저희가 총선제로 이야기한 거 같고요. 근데 바우처제도라는 건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약간 공약될 때 재원 마련에 대해 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그냥 뭐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직 고민 중이니까 저희가 한번 그거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랑 역시 으뜸당원. 네, 우선 네. 우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은 식사를 맛있게 드셨고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엄청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나 그제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 정부의 어떤 관세를 이제 145%, 30%씩 낮추었고 이런 것이 이제 한국에도 엄청나게 영향이 올 건데 앞으로 이제 개혁신당에서 이준석 후보님이 당선이 되신다면 앞으로 이제 뭐 대일이든 대미든 대중이든 그런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걸 타개해 나가실 건지 그런 정부의 기조, 외교의 기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형 외교를 한다는 걸 이제 체감을 해야 되는데 선진국형 외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우리의 의무나 책임을 좀 비껴나가려고 하는 그런 개발도상적 외교랑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 위치나 이런 것에 맞게 조금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가 커지길 바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대미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까지는 보수 세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에 대해 가지고는 사대주의 외교에 가까운 관계로 지내려고 노력했었는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택하는 순간 우리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반미라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우리도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고 대중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중국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얼마 전에 홍콩의 한 행동이라든지 대만과의 양안관계에 있어가지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이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당사국이라고 생각하고 엄중 경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만 해협에 있어가지고 무력을 이용한 상태 변경이 있어서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천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전 또 대북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뭐 무조건적으로 북한과의 유화책을 쓰겠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 뿐이 이제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우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신감 있게 김정은에게 언제든지 필요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할 거고요.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 북한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제사회에 보란듯이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 북한이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해 가지고 대화도 원하지 않고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방식이 지금같이 뭐 가가지고 뭐 어떤 국가 정상이 졸고 있고 무슨 뭐 바이든 달리면 이런 거나 사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선진국다운 외교를 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이 밥을 못 먹고 있어가지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나가서 사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밖에서. 거기 앞쪽으로 좀 펴주세요. 거기 앞쪽으로. 예.